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국민 혈세로 물어줄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 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의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4월에도 화학제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가입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내일은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이 됐는데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 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취소 신청 사유가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 TF와 국제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와 같은 론스타의 배상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서 결국 국민 혈세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금액은 3천억 원. 론스타가 애초 요구한 6조 원과 비교하면 5%도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요구란 걸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선 억울한 돈입니다. 그 부풀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요만큼 갚게 되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는 론스타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이 협정문에도 이 판정 자체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하나금융지주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돈줄은 국민 혈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정부에도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쪽에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아마 대응이 있을 것이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분쟁이 국민 혈세 3천억 원으로 귀결되는 듯한 상황. 서투른 정책 결정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익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현 경제 라인이 참사를 불렀다며 공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통해 보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 있는 경제 라인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소신을 지키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대응과 상관없이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집권 여당의 임시 지도 체제가 또 짤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비상대책위 출범에 열쇠를 쥐었던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에 반대하는 자신의 소신은 지키되 당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제적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만 하는 당원 당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이 물러나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은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는 금요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여권 주류 그룹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목요일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뒤 경북 칠곡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서병수 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들의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비대위 출범을 다시 추진하는 여당 내 주류 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체제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당 내 갈등 수습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차기 당권 주자와 이른바 비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새 비대위 체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아마 투표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표를 토사구팽하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정치인을 내몰아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사구팽시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손질하는 이래가지고 과연 그 국민의힘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용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사면 초과에 몰린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대응을 예고한 만큼 여당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해 위장 거세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종일 윤핵관 거세 이야기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사로 밀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사흘째 국민의힘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과 처음 만나 덕담과 함께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첫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한 야당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양당 수장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이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법안 얘기를 꺼내들자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볍게 맞받으면서 서민 지원 비용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자신이 비판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당내 신망이 높은 오선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 선임하고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당직도 정비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맞는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란 구호 아래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회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며 다수 의석을 10분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허위 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라서 대통령실 여건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또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좀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뭐 어쨌든 좀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부세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지키라고 몰아붙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저들은 지금 50만 명에게 해당되는 종부세 법안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만큼 하는 것인데 앞서 정부는 안내문 발송 등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를 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 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데요. 이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엽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4월 워싱턴 DC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장소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란점에서 시선을 모읍니다. 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한미 미일 연합방위 태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늦출 것인가.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논의해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안보 현안은 물론 최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의 밀착과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마 중국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안보까지 포함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서 열리는 한일 회담에서 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만나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걸 축하하고 어떤 정책이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태 의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흥미롭다며 태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이 보장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과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을 목표로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접근권이 보장되면 시간과 날짜, 방식 등의 제한 없이 기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막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이등병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관련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가입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 보험 판매 전화였습니다.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닌 신병에게 운전자 보험이라니 좀 이상한데요. 대체 병사 개인정보나 입대 일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최전방 육군 4단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A 이등병. 수료식 당일 부모님이 면회를 왔고 펜션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이 듣고 있었는데 군상해보험이라고 군대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동기들도 다 받았대요. 그런가 보다 있었는데 전화 끊고 인증 문자가 카톡인가 오더라고요.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 하면서 지켜봤던 아버지.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닌 아들인데 약관을 보니 일반 상해보험도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모바일로 청약하고 전자서명을 하라는데 매달 11,700원. 보험비는 자동이체로 군 월급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병, 신병이면 군대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료 얘기하고 군 얘기하면 다 하죠. 사실 전화 와갖고 군상해보험이라고 들리라 그러면 다 하죠. 군부대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나 훈련병 가족 모임 카페에는 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병사 개인 연락처나 입대 일정 등 개인정보는 어디서 유출된 걸까? 보험사들은 병무청 징병검사 때 만들거나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후 추가 발급받는 나라사랑 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없고 다른 사람 갔을 때 마케팅 동의를 했을지 몰라도 마케팅 동의 해놓으니까 자료를 그때 보내드린다고 약속 그때 있습니다. 보내드린다고 아버님. 부대 측은 보험 판매 권유와 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확인해 나섰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대별 병사들의 보험 가입 현황을 아직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 역시 대리점을 상대로 보험 판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하신 분이 나가사랑 카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더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입대해 훈련소를 마친 신병에게 군을 거론하며 걸려온 대기업 보험사 판매 전화. 피해자들은 병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른바 역대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몸집을 불리며 북상 중인데요. 명절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 걱정이 깊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발 700m 산 중턱 고랭지에 있는 사과 농장. 새빨간 열매가 온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당연히 바쁠 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분주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지금 사과 수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또 태풍도 온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지금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익산의 배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 하나가 아쉬울 때라 별 수 없이 사람을 더 썼습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익은 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할 수 없는 품종들입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벼는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내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가 있는데요. 애써 지은 한 해 농사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물가 속에 유독 채소값이 폭등했는데 특히 시금치는 연초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아서 시장이나 마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걱정인 건 태풍이 오면 채소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단골 메뉴인 시금치 무침이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 초 한 단에 3, 4천 원이었던 시금치 값이 10,000원을 넘어가자 아예 팔지 않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안 팔리면 비싼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팔는 게 낫다는 거지.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단에 5,500원짜리는 예년과 비교해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가가 있으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수량이 없으니까 다들 악소리가 나오는데 그나마 써야 되니까. 올해 초 1kg에 7,000원이었던 시금치는 최근 3만 원까지 343% 폭등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삼겹살은 2,805원이고 시금치는 3,045원입니다. 시금치가 오히려 삼겹살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배추와 상추, 무, 양파도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여름에 덥고 장마 오고 비 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여름철 이게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사게 되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태풍이 오면 치솟는 채소값 가격에 더욱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유통채널 235곳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000곳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쿠팡과 G마켓 등 유통사 42곳은 전용 기획관을 개설해 소상공인 제품 총 4,500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티몰과 이베이 등 7개 글로벌 쇼핑몰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팝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에 화재로 2명이 숨졌던 공장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파이프. 그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출발하고 또 다른 환자도 다급하게 태웁니다. 오후 3시 40분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충격은 주변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소리 나가지고 컨테이너 적재한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위쪽에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아 불났구나 폭발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현장은 사고 직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합성 수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곳으로 소방당국은 재생공정 과정에서 압력 가다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가수 등과 함께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가 7명 났는데 1명은 저는 지금 병원 이송한 상태입니다. 다른 체류가스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일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난 공장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난해 SK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화학제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4분기에 시작됩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 일반 성인도 원할 경우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된 이가 백신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 도입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시 중화항체, 즉 면역력이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1.75배, 지금 유행하는 BA5에 대해서도 1.69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허용돼 2차까지 기본 접종을 마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백신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 6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 등에게 계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부터는 어떠한 차수 개념보다는 계절 또는 시기 개념의 백신 접종하는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가 백신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정책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만 허가받은 상태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는 현지 시각 31일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수정해 개발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FDA는 화이자의 백신은 12세 이상에 한해 접종할 수 있으며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에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하루 뒤 고위험군을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하며 승인이 이루어지면 수요일 내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자포리자 원전 원자로 인근 건물 지붕에는 여러 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IAEA가 사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찰단은 차량으로 키이우에서 자포리자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자포리자에 도착한 사찰단은 임무 수행에 며칠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찰의 임무는 기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seeks to prevent a nuclear accident and to preserve this important, the largest, the biggest nuclear power plant in Europe, in the whole of Europe, not only in Ukraine. 하지만 IAEA 사찰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러시아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IAEA의 판단을 받아 자신들의 점령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Ради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остается в норме. Штатным персонало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контроль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атомной стан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е ее бесперебойной работы.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찰을 러시아군의 원전 철수의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This should be a step to deoccupy, demilitarize the station because that is really very important.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달부터 잇단 포격을 받으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10월 16일로 정해지면서 시진핑 집권 3기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지돼 온 집단 지도 체제가 1인 중심의 장기 집권 체제로 변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 배경 무엇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16일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시진핑 주석의 집권 10년을 결산하는 동시에 그의 세 번째 임기를 여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7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후계자를 지목하는 이른바 격대 지정을 생략했고 2018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공산당 내 파벌이 10년씩 돌아가며 집권하는 불문율을 깨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둔 겁니다. 必须坚定坚持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集中统一领导。 특히 이 집중 통일 영도라는 용어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정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각각 한 표씩 정치적 지분을 행사하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석이 1인 집권 체제로의 이행입니다. 이전처럼 n분의 1의 이른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총석이 이게 중대 사안은 사전에 업무 보고를 하고 거기서 재가를 득해야 되는 이런 변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벌어진 내부 권력 투쟁의 산물로 보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으로 비화한 미국의 중국 때리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한중 수교 30주년 축사에서도 언급했던 이른바 100년 대변국,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설득입니다. 当今世界正在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这场变局不限于一时一事、一国一域。 타이완 해협에서 격화된 미중 간 군사 대치도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조성된 위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요.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가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또 영동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 대구도 18.8도를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2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대구는 28도, 광주도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국민 혈세로 물어줄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위코비원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4월에도 화학제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단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일관되게 비대위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은 부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당선 뒤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정부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라면서 특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권 직무대행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말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영구 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며 대기업이나 슈퍼리치 감세 말고
서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파 방안으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꺼냈습니다. 동시에 팀 코리아로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최일선인 부산항 신항 물류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산하고 경남하고 해수부하고 국토부가 그냥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두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과 해외 건설 수주 정체 등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수출 문제 타겟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350조 규모로 늘리고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를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이 실현될 거라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과 5G를 묶음으로 수출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 자본금과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세계적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던 마음이 여전하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TK에 이어 PK를 찾은 만큼 집토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국제 분쟁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3천억 원 가까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전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 46억 8천 달러 가운데 4.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배상을 마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해 지연 손해금 185억 원도 물어야 할 거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이번 배상 결정,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머지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내게 된 만큼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우철이 기자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론스타에 2,900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7월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4조 4천억여 원으로 정했다가 넉 달 뒤 3조 9천억여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 차액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는 만큼 론스타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밖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다른 주장은 모두 내치면서 정부는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 4.6% 배상 책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방했다는 기류가 엿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서는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 탓에 내지 않아도 될 2,900억여 원에 더해 이미 법률 대응으로 들어간 500억 원 가까운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사유와 절차, 승소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명시된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과 명백한 권한 남용, 부패 행위와 절차의 중대한 위반, 판정 이유 비공개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또한 10건 가운데 1건 정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는데 한 총리는 론스타 사건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김앤장 자문하셨던 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전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앤장 씨는 참여하신 적이 없다. 참여한 적 없습니다. 법인 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산납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재작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변형된 산납금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째 법인 택시를 몰아온 최모 씨는 최근 배달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 때문입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정도 오르고 산납금은 240 정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급여는 12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게 되는 거죠. 애를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 씨가 지난 1월 받아든 월급 명세서입니다. 세후 150만 원이 찍혔지만 회사에 내야 할 돈 125만 원이 깎여 실제 받은 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시기사들은 말로만 없어진 산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매일 19만 5천 원이야. 지금도 전액 관리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산납금을 해야 되니까, 입금을 해야 되니까. 법인 택시 회사는 오랫동안 기사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떼가는 산납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단거리 승객은 태우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법으로 산납금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산납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산납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 실제 지난 6월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져 서울은 지난해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 택시 10대 가운데 3대 정도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들은 근태 관리를 위해 변종 산납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데 불성실한 근무자들을 가려내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준금을 줘야 되는 것 자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성실 근로를 유도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기본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아서 회사와 기사 간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수요가 높아질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 당연한 시장 메커니즘, 또 그게 작동을 해야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무려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서울 도심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빌라에 들이닥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식물이 발견되는데 바로 대마입니다. 조명과 환기 시설까지 모두 갖췄는데 이곳에서 재배되던 대마는 26주로 확인됐습니다. 말린 대마를 담은 유리병과 포대가 방 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대마를 기른 일당은 29살 A씨 등 2명.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를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검거된 30살 B씨 등 4명은 총책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캔이나 기, 이개 등의 마약을 숨겨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DMA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입수한 마약은 모두 11kg으로 1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SNS에 마약방을 개설한 뒤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기기로 손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도록 대마 액상 등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대마 재배뿐만이 아니고 시중에서 많이 보기 힘든 코카인이나 신종 마약류가 대량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충북경찰청은 A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울산 연포부두 폭발 사건 피의자인 러시아인 항해사가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비행편이 끊겨 바닷길을 이용했는데 배편을 이용한 첫 송환 사례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 한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폭발음에 놀라 혼비백산 몸을 피하다가 구조물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은 선실을 돌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선원들을 찾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울산 연포부두에서 발생한 2만 5천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폭발 사건입니다.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 제품 2만 톤이 폭발하면서 무려 250명이 다쳤습니다. 또 울산대교 등이 파손돼 7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 제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탱크 온도 상승을 확인하지 않고 교대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항해사 A씨는 사고 전날 출국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은 A씨를 강원도 동해항으로 송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겨 배편을 이용한 첫 송환 사례입니다. 배편이 새로 열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해서 국내 송환 사상으로 첫 번째로 배편을 통해서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로 도주했던 킹크랩 사건의 공범 중국인 B씨도 같은 배로 송환됐습니다. B씨는 2017년 5월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며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속여 4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외교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허용 요구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를 언급했습니다. 그간 강경했던 입장에서 달라진 기류를 보인 건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허용 문제. 이번엔 여론조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야 의원들의 이어지는 요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미 관련 지시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BTS에 대한 여론을 좀 참고를 해서 정책 결정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이미 지시를 잘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을 언급하며 원칙적 입장을 보였던 이 장관이 국민 여론도 살피겠다며 한 걸음 물러선 겁니다. 정부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기관에서 실시할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재촉하는 건 1992년생인 마형진이 올 연말이 지나면 이 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 역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BTS 병역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새로 찾지 못하고 기존 시설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의 규모를 늘려 오는 2026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시설은 철거하고 지하에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마포구는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쓰레기 더미를 집어 소각로 안에 넣습니다. 서울시 5개 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가 없어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가 마포에 있던 기존 소각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당장 2026년부터 1,0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새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서울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1,000톤을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2026년부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상암동 부지가 영향권역인 300m 안에 주거지가 없고 이미 소각시설이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입니다. 시는 기존 시설 옆 지하에 새 시설을 세우고 원래 있던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악취나 매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차 출입로 등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가스를 법적 허용 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각장 및 청소차 진출입로를 지하화해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현황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해서 실시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은 중요한 과제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시는 1,000억 원을 들여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100억 원의 기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로 선정된 마포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같은 부지에 또 짓는 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며 시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의 뜻을 담은 마포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마포구는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포구가 관련 TF를 구성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법상 입지선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결정 직후에 마포구와 협의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 만든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엄격한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치보다 5배가 높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녹색 물감처럼 보이는 이곳은 부산 낙동강입니다. 이 물을 끌어다 만든 영남권 지역의 수돗물을 환경단체와 대학 연구팀이 분석해보니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에서 검출되는 이 물질은 사람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 최근에는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배, 적게는 1.7배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부산과 대구, 경남 창원의 가정집과 식당 수돗물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감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먹는 물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 생식 기능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캘리포니아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는 국내 기준치 이하인데다 수돗물의 검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낙동강 녹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물을 가둬두는 보혜 수문을 열면 녹조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럴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낙동강의 양수장 설비를 개선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이제 고쳐내야만이 현재 농민들도 농사를 마음 놓고 짓고 저희들은 또 수문 관리를 통해서 수문 개방을 통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됩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둘러싼 오랜 논란,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무입니다.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전시가 열렸습니다. 어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 60점이 선보였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첫 전시회는 장애예술인의 무대가 됐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전에는 작가 50명의 작품 60점이 선보였습니다. 서양화와 한국화, 문인화, 서예, 공예에 걸친 출품작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목했던 김현우 작가의 그림 한 점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잠시 옮겨왔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정은혜 작가는 드라마 속의 친근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최고령인 방두영 작가는 도시의 불안과 고독을 담은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계속 가야만 하는 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이랄까 그런 거거든요. 최연소 작가인 정성호는 평소 잘 그리는 여우 그림을 선보였고 시계 작가로 알려진 윤진석은 세밀한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시계 그림을 그리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계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자 도로, 소리 전문 안내기와 함께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관람 편리를 다각도로 고려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오시면 상시 저희 지킴이들과 안내요원들이 이 작품만큼은 이 전시만큼은 자유롭게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브리핑과 취재 공간이었던 춘추관은 건물을 보존한 채 전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개방된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첫걸음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K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다음에 뜰 작품을 미리 찾아보고 사가려는 해외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앞뒤가 똑같은 단어의 말맛이 과연 번역을 해도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법조문을 언급하고 이런 드라마가 과연 보편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모두 31개의 언어로 번역된 넷플릭스의 톱10 1위를 기록하며 제작진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줄줄이 터진 흥행작들이 전 세계 OTT 플랫폼 상위권을 휩쓸며 K 콘텐츠의 국제적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The US studio were always looking for great content, and great content right now is K content. In a very smart way, you're creating drama that addresses real-world issues, and that's something that really speaks to us. 국내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0%가량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국제 방송 영상 마켓의 참가국은 최근 3년 새 코로나19로 감소했지만 계약 건수 대비 액수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이른바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완성된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하는 권리 외에 아이디어나 기획안만 사서 현지에서 리메이크하는 방식의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IP를 보유한 제작사들이 새로 현지 버전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현지화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작품을 보고 고르는 시대, K 콘텐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 2,000명당 1명 이하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유전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희소 질환에 연관됐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분석한 희소 유전 질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병원성 유전자 변이, 유사 병원성 변이, 불확실성 변이 등 5개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엔 사람이 일일이 작업해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던 유전자 변이 해석 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해 5분 내외로 줄였습니다. 기본 한 사람당 8만 개 정도의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만 개의 변이에서 하나의 이제 원인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엑셀로 필터도 하고 여러 DB도 써고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2-3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희소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바탕으로 변이가 속한 유전자, 변이의 발병 빈도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해석 능력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에 따라 유전자 변이 수는 천차만별인데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변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예측해줍니다. 변이가 환자의 증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희소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정량화해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기계를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단 기계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변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등급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거를 걸러진 걸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개발업체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난청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의료진의 진단과 정확도가 97% 일치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희소 질환의 80%인 8,000종 이상은 유전 질환입니다. 방대한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유전자 분석이 희소 유전 질환 진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이정후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를 제압하고 3위 KT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키움은 3회 이정후의 싹쓸이 2루타와 푸이그의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롯데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현종이 11승을 달성한 기아는 한화를 꺾었고 LG는 NC의 실책 3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고영표가 선발 11연승을 기록한 KT는 두산을 제압했고 삼성은 김태군의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선두 SSG를 이겼습니다. 123년 전통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 구단 AC 밀란이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됐습니다. AC 밀란은 현지 시각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6천여억 원의 구단을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의 모회사인 양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도 소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구단은 설명했습니다.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 창업주인 게리 카디널은 우리는 재능 있는 선수, 코치, 직원이 경기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는 AC 밀란이 유럽과 세계 축구의 정상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사찰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자포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자포리자로 이동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임무는 핵사고를 예방하고 몇 주간 폭격이 이어진 원전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이번 방문이 하루만 지속될 거라고 말했지만 IAEA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번 방문이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9월의 첫날이자 가을의 시작인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무려 5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영동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 광주는 2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는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아직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